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먼저 정강훈 고문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궁금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뒤에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정강훈 목사님에 대한 궁금증, 또 많은 엄해성, 심지어는 협박, 있지도 않는 얘기들이 지금 세간에 다 돌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질의해 주시면 목사님께서 신중하게 아마 여러분들에게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자유통일당 명예고문이신 정강훈 고문님 말씀을 청해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 언론사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따라 또 차가 원체 밀려서 지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제가 대통령의 출마를 선언하게 된 이유는 지금 양당을 이루는 야당과 여당이 내가 보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일단 그 우파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정당이 이명박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실 광화문에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다 탄핵하고 다 감옥 보내고 이걸 누가 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요, 유승민하고 누구죠 또? 김무성이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만들어 주면 뭐 하겠어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정당이 아닙니다. 한동훈입니다. 한동훈. 그래서 저는 양당에다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광화문 광장에서 직설적으로 내가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대통령에 출마하게 되는 저의 정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유 없이 대통령에 그냥 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20년 내지 30년 동안 부글부글 끓고 도대체 왜 기존 정치인들이 이따위로밖에 정치를 못하냐 하는 그런 불만이 가득 찼기 때문에 나는 이와 같은 정책으로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합니다. 첫째, 제1호입니다. 미국식 정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회 300명 중 상원 100명, 미국도 상원이 그 넓은 미국인데도 상원이 100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원을 200명으로 하여 현재 국회의원 숫자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원 100명, 하원 200명으로 해서 미국처럼 하원은 경제 문제 그리고 상원은 국방 외교 문제로 미국식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의 제1호의 정책입니다. 두 번째, 제2호 공수처를 완전히 해산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수처는 대통령을 원래 수사할 권리가 없는 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을 동원해서 3,000명을 동원하여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관저에 있는 것을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이거야말로 이건 국기문란이고
이 공수처를 완전히 해산하려고 합니다. 자, 3번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저는 그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물론 실수한 것은 배제하지만 잘된 정책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려고 합니다. 4번째, 4호 국민 추천제로 장관을 임명하되 국민 추천제로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추천제로 장관을 임명하되 관계단체가 2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임명한다. 예를 들면 국방부 장관 재앙군에게 위임하라고 합니다. 재앙군에서 2명을 추천하라. 둘 중에 1명을 임명한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저같이 이런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장관 임명하지 못하게 하려고 국민 추천제로, 예를 들면 기획경제부, 이거는 은행연합회, 그분들에게 장관을 추천하랍니다. 자, 5호 불법 투표의 주범인 선관위를 완전히 해체하고, 이건 이미 다 드러난 사실입니다. 재구성을 해야 됩니다. 재구성을 할 것이다. 바로 즉시 해체해야 됩니다. 왜? 이 상태로 중앙선관위가 다시 선거를 감독하면 보나 마나 이재명이가 당선돼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그때에 주장하기를 아니 선거인단과 선거 투표한 사람의 명단 그것만 하나라도 하면 대조해보자 했더니 재판부가 거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증인을 한번 불러달라, 그것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이거는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자, 6호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대만식 현장 투표, 현장 개표를 시행을 하여 헌재를 폐기하고 헌법재판소를 폐기하고 대법원에 헌재를 둔다. 헌법재판소를 폐기하고 대법원에다가 헌법재판소를 둔다. 7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을 적극 지지한다. 그동안 국민들이 정말로 어리석었든지 공부를 잘못했든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때문에 국민들의 60%가 깨어났습니다. 아직도 40%는 주사파, 개딸들, 종북, 이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랍니까? 나머지 40%도 속히 돌아와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바로 국회를 해산하고 3개월 안에 재선거를 합니다. 국회는 야당 여당 둘 다 범죄 집단입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3개월 안에 재선거를 합니다. 9호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합니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에 대한 뒷부분을 보면 반국가 세력을 이것을 척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제1호가 뭡니까? 간첩입니다. 간첩. 지금 간첩이 황장래 선생님 말씀에는 5만 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김국선 선생님은 아니다 이거예요. 황장래 선생님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예요. 15만 명이라는 15만 명. 그러면 간첩들은 자기 행위를 드러내지 않죠. 직파간첩입니다. 15만 명.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결혼도 하고
또 가정도 가지고 옆 사람들에게 계속 영향을 미쳐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국가 세력의 제1번은 간첩들입니다. 특별하고 10호 그 다음에 이제 간첩뿐이 아니라 간첩을 동의하는 사람까지도 다 척결을 해야 됩니다. 제10호 독일처럼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를 10배로 확대하여 실업률을 제로로 만들겠다. 간단합니다. 독일은 삼성전자 같은 것이 10개가 있습니다. 10개. 독일은. 제가 이것을 프레스센터에서 포럼까지 했어요. 왜 독일처럼 못하는 거죠? 못합니까? 독일도 인구가 우리하고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독일처럼 못합니까?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를 10배로 확대하여 실업률을 한번 세계 기록을 세워버립니다. 제로로. 사실은 실업률이 3%가 되면 제로라고 보는 겁니다. 3%. 실업률이 3%면 제로라고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 11호. 결혼하는 자들은 무조건 국민주택을 무료로 공급하여 저출산을 막아냅니다. 지금 인구 감소가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1위에요. 앞으로 대한민국은 애기 안 낳아버리면 결혼 안 해버리면 나라 없어지는 거죠. 애 낳기로 유명한 중국 사람들이 살살살살 기어들어와서 중국 먹어버리는 거죠. 대한민국을. 이러한 재앙적인 사실들도 야당 여당들이 모르고 말이지. 무슨 국회에서 싸움이나 하고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이 자원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국민주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지금 보십시오. 탈북자가 34,000명이야. 34,000명들요. 한국에 내려온 탈북자들이 이거 전부 다 국민주택 공짜로 다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주택을 무료로 왜 못 주는 겁니까? 얼마든지 자원이 있습니다. 12호. 관광객은 환영하되 전 세계가 지금 한국으로 놀러 오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나 불법 체류자들은 즉시 추방할 것입니다. 13호. 간첩죄는 국내자를 비롯한 외국의 간첩죄까지 막론하고 무조건 처벌한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간첩 행위를 해도 처벌할 법이 없으니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어요. 이 법을 만들어낸다. 아직까지도 안 만들고 있어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 외국 간첩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현재 대표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건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세상에 외국 사람들이 간첩 행위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중국 사람들이 저 부산에 있는 미국 함대를 2년 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중국 사람이 와서. 그래서 그 내용을 다 까보니까 2년 동안 판을 까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간첩 정도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영종도 공항에 내리자마자 국정원으로 바로 가서 드론을 띄워서 국정원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벌할 법이 없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을 했더니 아직까지도 더불어민주당이 통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4호. 문재인 정부 때 만든 4,000개의 악법을 원천 폐기한다. 저는 문재인 때문에 3번 감옥을 갔습니다.
이 문재인은 범죄자입니다. 그 정부 때 만든 4,000개의 법안은 원천적으로 폐기할 것입니다. 15. 국정원의 기능이 저하되었으므로 지금 국정원이 국정원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첩도 못 잡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처럼 대통령 직속하에 FBI라고 하는 특수기관을 설치하여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여 특별한 사건, 특별한 범죄는 수사하도록 한다. 미국 FBI 잘 아시죠? 16호 제주도에 라스베가스를 옮겨오도록 한다. 자, 왜 그 사막에 미국이 라스베가스를 아리조나주에 있는 그 라스베가스 사막 아닙니까? 거기다가 왜 라스베가스를 만들었냐? 미국이 전 세계 수출을 하면 달러가 다 나가잖아요. 그 달러를 빨아들이기 위하여 하와이와 라스베가스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지출한 달러를 다시 흡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제주도에 라스베가스를 아예 삽으로 딱 떠서 제주도에다 옮겨서 세계 제1의 관광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17호 새만금 낭비하는 태양광 이것을 철거하고 이건 문재인이가 만든 겁니다. 지금 새만금의 발전이 일어납니까? 새들이 똥을 싸가지고 태양광 발전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걸 다 철거하고 두바이 같은 세계적인 최첨단 도시를 건설한다. 이렇게 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18호 대부도 알죠? 바로 요 건너편에 대부도를 개발하여 대지를 기업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외국으로 나간 기업 국내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려고 합니다. 또 19호 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전 문제가 부채가 천문학적입니다. 시한폭탄입니다. 지금 한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더욱더 확대한다. 그렇습니다. 20호 국가 예산을 도둑질한 단체는 저는 회수한다. 주로 좌파 단체들이 다 도둑질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100조 가까이를 도둑질하고 있습니다. 좌파 단체들이. 이것은 원천 다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1호 한미일 관계를 더욱더 강화한다. 우리는 지정학적으로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일 이 안보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지 아니하면 대한민국은 북한에게 먹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강화할 것입니다. 22호 2년 안에 자유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탈북자를 100만 명 이상 유치를 합니다. 지금 3만 4천 명입니다. 이건 너무 적습니다. 100만 명만 대한민국으로 다시 유치를 하면 아마 자유통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23호 이승만의 건국기둥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이건 헌법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 입국론 이승만의 건국정신을 실현한다. 이건 제가 과문에서 노래 부르듯이 불렀던 내용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건국했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입니다. 좌파든지 우파든지 개딸이든지 주사파든지 빨갱이든지 이승만과 박정희의 혜택을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이승만이 없었으면요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넘어간 겁니다. 남로당의 총수 박헌영과의 싸움에서
만약에 이승만이가 졌으면 여기 있는 기자 여러분들도 다 북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이승만의 지지율이 1.8%밖에 안 돼요. 건국 대통령이 1.8%라고 하는 지지율이 있는 나라가 지구촌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미쳤어. 정신 나갔어요. 오늘날 경제 6위, 군사력 6위가 된 것도 박정희 대통령의 5.16 혁명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방산 지금 수출 K9 자주포 비롯하여 T-52 훈련기를 비롯해서 심지어 K 미국이 비밀로 공개하는 비밀로 덮어놓는 스텔스기 이거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24호 6.3 대선을 연기하기를 촉구합니다. 무슨 놈의 선거를 2달 만에 정책도 없이 지금 국민의힘 정당에서 정책 토론하는 걸 보니까 기가 막혀요. 8명 중에서 이제 4명이 또 골라졌어요. 앞으로 그들도 정책하는 거 보십시오. 그게 정책입니까? 국가 전체를 위한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이 당선되려고. 그래서 6.3 대선을 연기하여 대선과 개헌과 대선을 동시에 하되 대통령을 4년 중임제 미국처럼 해야 됩니다. 4년 중임제 그래야 긴장을 하죠. 5년 단임제를 해놓으니까요 후반기에 가면 개판 쳐버려요. 대통령들이 다 개판 쳐버립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 그래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사이클을 맞추고 그리고 중간 선거로 2년 후에 지방자치선거를 하되 그때에 국회의원 중에서 범죄자들을 딱 선거는 2번만 해요. 2번만. 그 무슨 분기별로 선거를 다 하고 나라가 개판되는 거예요. 개판. 딱 선거는 2번 해. 국회의원 중에서도 결석이 된 사람들은 2년 후에 그때 다시 재선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 앞으로 120개 정책을 계속 발표할 것입니다. 저는 하루에 10개씩을 계속 발표를 할 것입니다. 언론 여러분들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봐요. 조금 전에 나의 정책을 수용하는 후보는 어느 당과 관계없이 이재명까지도 내 정책을 수용하는 자들은 어떤 후보라도 연대할 것을 저는 선언합니다. 연대할 것입니다. 뭐 어느 당 후보든지 관계없이 내 정책을 수용하는 사람은 연대할 것을 저는 제안합니다. 자, 이상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은 기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해서 주제도 무제한입니다. 시간도 무제한.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해본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시간도 무제한 그리고 주제도 무제한에 대하여 우리 기자들과 함께 뭐 공개 토론회를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마 질문하신 분이 많을 텐데 제가 거수하면 지적을 할 테니까 마이크가 가는 분이 자기 소속과 이름을 좀 밝히시고 질문해. 이쪽에 계신 우리 여자 기자분. 아니. 원전이죠. 아니 다 봐주신다고 했는데 왜 제 질문을 아니 헛소리 하지 말고 권전 질문을 난 안 받아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당신은 범죄인이야. 명예훼손입니다. 아니 헛소리 하지 마. 헛소리 하지 걸로 마. 알고 있는데. 나를 고발했잖아. 왜 당신부터 자, 여기. 들고 나냐. 자 메이저 언론들이 먼저 한번 질문합니다. 메이저 언론.
매뉴얼은 없어요? 네, 뉴스엔조이 안지구 기자입니다. 뉴스엔저이? 네, 그 뉴스엔저이도 메이저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메이저는 좀 예의를 지켜서. 자, 잠깐만요. 메이저 언론 유튜브도 이거 다 있는데 이런 거 가리시는 거 저- 보니 저 지상파 저 방송부터 먼저 권지현 시작하세요. 끌어내. 끌어내. 나가. 나가란 말이야. 나가. 끌어내. 나가. 손대지 마세요. 나가란 말이야. 내가 나가. 여기 기자회견 나는 어디 주민증이야. 권지현 아니, 잠깐만요. 나가요. 선생님 어르신을 보니 언론에 정정을 받으셔야 언론은 여기가 저 사람 권지현은요. 자, 그리고 반말하지 마십시오. 자, 그 기자회견 했거든요. 아, 잠깐만요. 권지현은 아니, 지금 당사자를 보호하는 사람이 얘기하면서 기자회견을 여기서 질문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저 경호원들 빨리 권지현 좀 자, 만약에 이런 식 되면 질문 안 받겠습니다. 자, 아니, 순서를 이렇게 하시죠. 지상파나 중앙방송, 메이저 언론이 먼저 저 순서를 가는 게 아니에요. 편리상 그렇게 하시고, 잠깐만요. 아, 차별한다고 얘기를 내가 얘기 드리잖아요. 아니 지금 소송하는 게 말이 돼? 소송이 어디냐고? 소송하는 사람이면 몰라도 아니 말하기 전에 소송부터 얘기해봐. 소송. 대장이에요, 대장. 아니 소송부터 얘기해보니까. 인터넷 기자협회장 이준희 기자. 뭐라고요? 자, 인터넷 기자협회장입니다. 인터넷 기자협회장? 협회장이고요. 인터넷 기자협회장은 저 신혜진인데. 목사님. 아니 자, 방송, 신문, 인터넷은 똑같은 언론입니다. 이렇게 차별하고 편파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니 차별이 아니라 그만의 사람이 어디 기자회견을 들어와? 아니 선생님 저기 계시라고. 선생님 마세요. 나가세요. 기자님 아니 대장이에요, 대장. 선생님 계시고 권지현 빨리 나가요. 권지현 나가기 전에는 아니, 이거 인터넷 기자인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선생님은 이따가 정식 질문하시고 아니, 이거 봐요. 그 인터넷 기자협회 회장이요? 나도 인터넷 기자협회 회원인데, 그거는 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나서 나를 오버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오버하는 당사자니까 나가는데 당신이 왜 이랬으냐고. 이따가 질문을 바른 거를 손을 대면 내가 차례대로 지목해준다고 했잖아요, 박국경이. 기다리시라고. 이러지 말고 앉아서 기다리시라고. 자, 다시 손 들어가세요. 다시. 왼팔치로 누락기 아니, 기다리세요. 좀만. 아니, 시끄럽게 빨리 내보내, 빨리. 해방로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 권지현 빨리 나가고 기자는 나가라고 줘. 앉아, 앉아. 나를 왜 와서 기자회견을 해? 내가 나를 고발한 사람이 왜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야, 이 얼굴 좀 뻔뻔하다 나가. 뭐 하시는 거예요? 손대지 마세요. 나가시라고. 얼굴 철판 가고 왔어? 나가시라고. 구경하지 마세요. 오늘 김치도 안 하고 있어. 말씀드리고 안 해요. 협박이라고요. 손대지 마세요. 둘 다 나가세요. 둘 다 나가요. 아, 그 둘 다 나가라고. 얼굴에다 철판 가는데 저놈들. 나가, 너희들은 합당하지 않다. 나가.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나가. 철판 깔지 말고. 자, 강요하지 마시고 강요죄. 나가요. 강요하지 말고. 나가라.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건 강요죄라고요. 나가라고. 나가. 얼굴에 철판 가고 뭐 하는 짓이야? 당신 나가. 아니, 발언권을 주는 것도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선수상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나가라니까. 답 안 해도 되는 거야.
그것도 자유야. 자, 시간 당신 관계상 질문도 자유겠지만 다 말하는 권지현 거죠. 변호사님 만나 있는데 언론인이라고 질문은 제가 해서 받지 않겠습니다. 언론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강요. 그리고 이 기자회견을 저기 방해하면 안 방해하지 되잖아. 마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마세요. 시작하겠습니다. 그 옆에 나가. 우리 저 메이저 언론 기자들이 먼저 한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질문하지 마. 자, 저 방송사, 신문사 또 저 뭐 돌아가면서 아니 오늘 아까 무제한이라고 시간을 얘기해드렸잖아요. 돌아가면서 할 테니까. 질문하는 것도 자유지만 질문을 받지 않는 것도 자유예요. 언론인이라고 해갖고 무조건 답변을 강요하는 것도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계세요. 소리치는 것도 매너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이 흥분하지 않겠습니까? 권지현 기자 입장 존중하는데 권지현 기자 질문 안 받을 테니까 그리고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 자리에 있다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 자리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저기 이준희 대표 다른 분들도 왜 폭력을 행사합니까?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행복하지 마요. 자, 저기 조용히 해봐요. 권지현 기자, 당신 때문에 지금 많은 사람이 흥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권지현 기자 예의는 갖춰요. 지금 깽판 치러 온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만히 있어요. 질문할 자유도 있겠지만 질문 안 받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당신 형사 아니야. 가만히 있어. 조용해요. 다 말한다고 하잖아. 당신 때문에 시끄러운 거야. 당신만 가만히 있으면 돼. 조용히 하세요. 자, 제 말 들으세요. 여기 아마 저보다가 고참은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신문밥 30 넘게 먹었어요. 그런 예의는 안 되는 거고 본인이 했는데 당사자가 얘기를 안 하겠다면 알겠으면 앉으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만해 이제 됐으니까 말하고 이제 자, 아니 메이저 언론부터 먼저 한번 질문해봐요. 메이저 언론이 오셨어요. 예, 여기 앞에 계십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네, 세계일보 김윤진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정 목사님이 2019년 10월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 확정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선거법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은 10년 정도 피선거권 박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제 사실 출마를 못 하시지 않나.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정말 대선 출마를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법제 혐의 등에 대해서 좀 정치적 탄압이라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용도로 이 자리를 이렇게 마련하시고 하신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품위 있게 이렇게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사실 저는 중환자에 있었어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우리 변호인단들이 그냥 재판석에 갔다가 오면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니까 해서 나는 변호인단들의 말을 듣고 갔더니 세상에 좌파 판사가 법정 구속을 딱 시켰어요. 그때에 저는요 그 세브란스에서 수술을 받고 목 수술을 받아서 양쪽 팔도 못 들었어요. 밥도 우리 집사람이 먹여준 거예요. 밥도 세수도 그런 상태에서 내가 동부구치소에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이 되니까 누가 나를 밥 먹여줍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 나오고 있지만 내 깜빵 동기 성경적으로 말하면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그분이 제 밥을 다 먹여주고 세수도 다 시켜줬어요. 그래서 내가 2달 동안 감옥을 살았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실은 이 선거법 위반 혐의도 문자 메시지 보낸 것 때문인데 그것도 사실은 문자 메시지 보낸 것은 누구냐? 우리 교회 사무원이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사무원을 내가 처벌받기를 할 수 없어서 내가 했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내가 했다고. 목자가 안 돼보면요, 목사가 안 돼보면 성도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다고 해서 제가 구속이 된 겁니다.
사실은 우리 사무원들이 보낸 겁니다. 문자 메시지를. 그래서 2달 만에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 1년 6개월 징역 2년 집행유예로 제가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가 구속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좌파단체 뭐 좌파단체라면 누군지 다 아시죠? 혹시 평안나무에서 오셨나요? 나를 76개 혐의로 고발했어요. 제목이 뭐냐? 내란 선동 혐의, 그 다음에 집시법 위반,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명예훼손, 76개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1심에서 완전히 무죄됐습니다. 그 무죄 판결문을 저는 조중동에다가 전면 광고를 사서 다 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건으로 나를 고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2심에도 무죄가 됐습니다. 자, 판결문 한번 띄워주시죠. 보세요. 이걸 내가 조중동에다 광고 낸 거예요. 광고 낸 거. 이런 제목으로는 다시는 나를 고발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대법원에까지 확정이 됐는데 이 판결문의 핵심은 뭐냐? 1심부터 인간에게는 최소한 숨쉴 공간을 줘야 된다. 이것은 미국의 판례를 도입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최소한 숨쉴 공간을 줘야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에 대해서 발언했다 할지라도 사람이 자기 의견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무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처음에 내가 구속됐을 때는 고등법원에서 끝났습니다. 내가 항소 안 했습니다. 대법원으로. 그걸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속된 것은 문재인 때 구속된 것은 내란 선동행 70번의 선거비wan 그 다음에 이런 6개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거는 대법원까지 다 판례로 확정된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의 판례는요 헌법과 거의 비슷한 그 권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대법원에까지 확정이 됐는데 내가 왜 선거에 못 나갑니까? 앞에 거는 사실은요 무효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사실은 문자 메시지 보낸 것도 내가 보낸 게 아니라 목사가 사무원을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했다고 한 겁니다. 목사가 안 되보면요 성도들의 심정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도 수원의 메스 제일 넓은 킨텐츠 다음으로 넓은 거기서 우리가 전당대회를 다음 주 화요일 날 개최를 해서 거기서 경선으로 누구든지 자유통일당 당원들 중에서 나올 사람은 나오시고 해서 경선으로 우리는 나는 반드시 나갈 것입니다. 해서 선발을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하실 분. 질문하실 분이 뭐? 이분? 뒤에 소속이 어디? 소속부터 말씀해 주시죠. 세계일보입니다. 아, 세계일보? 네, 세계일보 임성건 기자입니다. 아까 세계일보 한번 했잖아요. 한 번 더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아,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전에 계속 광화문 등에서 이제 윤어게인 그리고 이제 탄핵 반대 집회를 계속 진행하셨는데 네. 오늘 이제 기자회견 이후에도 추가로 진행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단체들하고는 저희들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는 대통령 출마 선언한 자로서
일단은 선거법에 대해서 저는 일단 존중을 하되, 그러나 현재 중앙선관위의 제도로 상태는 이거는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제도 안에서는 그 선거를 난 거부할 것입니다. 네. 됐나요? 추가 질문 있습니다. 예, 여기 중간에 소속이 어디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CPC 뉴스 발행인 최정미라고 합니다. 지금 앞으로의 공약을, 세상 공약을 좀 발표하시겠다 하셨는데요. 저희 CPC 뉴스는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사이버피싱, 이런 투자 사기를 당하신 분들을 알리고 이런 투자 사기 방법을 알리고 있는 그런 전문 언론지인데요. 연간 이 피해가 한 52조 가량 되는데 이런 민생에 관련된 그런 정책도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민생 범죄나 이런 억울한 국민들을 돕기 위한 그런 정책도 앞으로 발표되는 200개의 그런 정책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당연히 우리는 120대 정책을 계속 발표할 것입니다. 120대 정책. 거기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속이 어디 있어요? 유스엔조이. 유스엔조이 나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네. 자, 내가 농담을 한 말입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러면 22일까지 그 자유통일당 그 대통령 후보 네. 그 모집이었는데 그때 등록을 하신 건지 궁금하고요. 그 등록 당시에 그 피선거권이 제한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서약서가 있는데 그것도 서명하셨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이제 피선거권이 없다고 나중에 출마가 무효가 되시면 어떻게 보면 당 입장에서는 피해를 입는 건데 당에서 어떤 재반 조치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도 감수하실 생각인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충분히 말씀을 다 드렸는데 제가 대법원까지 사실은 무죄를 받았어요.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그러면 앞에 것은 무효입니다. 이거는 사실 재심에 대한 이런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까지 제가 선거법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제가 대답을 다 하겠습니다. 네. 다음. 다른 질문 없어요? 아니 내가 시간도 무제한. 네, 질문 있습니다. 무제한으로 한다고. 우선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네. 소속. 소속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더 타임즈 정성환 기자입니다. 네. 대한민국 분단 국가인데요. 그 보니까 여의도에 오늘 오면서 보니까 자유통일당이 상당히 비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전. 예, 그래요. 그래서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하시면은 앞으로 자유통일당이 상당히 비전은 뜰 거라고 생각되는데, 목사님한테 북한 지역은 어느 나라 영토입니까? 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너무 쉬워서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의 영토권이 아니라 북한의 주민들도, 그래서 탈북자들이 34,000명이 왔지만 이 탈북자들 외국인 취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주민등록증 바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영토와 북한에 있는 2,500만의 국민들은 다 우리의 국민이요, 우리의 영토입니다. 말씀하시죠. 다음. 맞습니다. 그건 헌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헌법이. 다음 없습니까? 네, 말씀하시죠. 너무 늦게 말씀드렸습니다. 월기총 TV 대표 목소리를 좀 크게. 예예. 월기총 TV 대표 정진희 목사입니다. 네. 현재 여론을 보면은 네. 그 이재명 대권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그 이재명 대표가 많은 그 위법 사건이 많아서 지금 법정 결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6월 3일 그 대선 전에 출마할 수 없는 그 범죄 선고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만약 그 대통령 당선 후에 범죄 결과가 심각하게 나오면 그 대선을 또 해야 될 수 있다는 그런 그 여론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재 그 보수 측에서
대권 후보자들이 한마 그걸 끊어서 하고 아, 예. 다음 질문 다음에 해주시고. 예. 김학성 교수님 여기 오셨나요? 김학성 교수님. 예, 앞으로 좀 모시겠습니다. 내가 이 헌법에 대해서는 조금 지식이 딸려서 김학성 교수님에게 제가 대답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잡으시고요. 지금 금방 질문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제 질문이 현재 여론을 보면 이재명 대권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재명 대표 후보가 많은 위법 사건이 많아서 법정 결의 중에 있지 않습니까? 6.3 대선 전에 출마할 수 없는 범죄 선고가 되거나 그렇지 않고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 후에 범죄 결과가 심각하게 나오면 대선을 또 해야 될 수 있다는 여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제가 먼저 고맙겠습니다. 일단은 헌법재판소 판결문 있죠. 그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는 지금 대법원에 저는 합의부로 넘어갔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이재명이가 직접 재판하는 거 아닙니까? 판결 환송도 되고 판이 재판하는 했을 때 그렇게 되면 이재명은 출마할 수 없지 않느냐 그 질문이거든요. 두 가지를 한번 대답해주겠습니다. 선거 끝난 다음에도 재판이 계속 되느냐 이런 질문이신데 지금 대법원에 아시다시피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부에서 이제 이재명 사건을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는데 하고 있죠. 그것은 이제 파기 환송이나 파기 자판 뭐 이런 등등의 경우가 예상되는데 저는 가능한 일찍이 후보 등록 전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와서 정국을 안정시켜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는 결정이 나오지 않거나 미뤄져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씨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느냐? 그건 당연히 계속하는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헌법 84조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헌법 68조 2항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68조 2항에. 자, 제가 좀 볼게요. 이게 헌법 조문입니다. 대통령이 고리된 때, 두 개의 문장인데, 고리된 때에는 제일 마지막 줄에 60일 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건 우리가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 다음 문장 보면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하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헌법에서 못을 받고 있어요.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후임을 뽑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 문장을 보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랬으니까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중단되지 않는다. 그 헌법에 명백히 되어 있잖아요. 헌법 84조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68조 2항에 의해서 헌법은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판결을 얻었으니까 그 말은 진행 중인 소송 사건은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쟁점으로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다시 뽑게 되면요 대선을 또 한 번 또 하게 되는 것이에요. 큰 쟁점으로 될 것을 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우선 뭐 헌재 결정. 네, 결정. 그 내용이 무슨 길지 않아요.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헌재 이번 그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서 제가 글도 발표했지만 저는 이게 정의를 외면한 것이고 판결이라기보다는 휴지다 이렇게 제가 글을 썼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절차상의 문제는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을 때에는 내란을 80% 적용하더니만 정작 헌재에 가서는 심판청구소에서는 내란죄 혐의를 뺐다고 하는 것은 동일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다시 국회로 돌려보내서 재의결을 받도록 하거나 또는 각하를 해야 옳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본안에 대해서는요 5가지 쟁점이었거든요. 비상계엄위원이냐, 포고령 1호가 위원이냐, 국회에 대한 계엄군 투입이 잘못된 것이냐, 또 이 정치인 체포 중앙선관위의 압수수색
이 5가지 쟁점을 가지고 헌재가 판단을 했는데 비상계엄이 위헌이다 아니다라는 문제는요. 이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77조에 의해서 대통령에게 행사 권한을 일임하고 있는 것이고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적극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지배적 입장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즉 상황 요건, 전시, 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저나 여러분들도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법적 판단보다는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상황 요건에 대한 적극적 판단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또 절차와 관련돼서 국무회의 또 부서 국회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잘못됐다 위법이다 그런 말을 하는데 국무회의를 했지요. 그러나 비상적 방법으로 했을 뿐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뭐랬냐면 그 사람이 국무위원회 정족수가 찰 때까지 대통령은 기다렸다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비록 평상적인 국무위원은 다르지만 국무회의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또 국무회의는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매우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부서는 사후부서도 가능하고 국회에 대한 통지 의무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12월 3일 밤 10시 반에 전 언론을 통해 가지고 계엄 선포를 발령하셨거든요. 이제껏 제가 아는 비상계엄은 이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라고 행한 이 비상계엄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알려졌기 때문에 통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보이는 것이고 두 번째 포고령 1호에 대해서도 포고령 1호가 핵심이 뭔가면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하고 정당의 정당활동을 일제 금한다.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이제 본질적인 핵심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그 포고령 1호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냐,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것은 위헌이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같습니다. 대부분 뭐라냐면 포고령 1호 자체가 1호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판례를 찾으면 쉽게 알 수 있어요. 또 두 번째 판례 뭐냐? 그 자체로도 위헌 위법이 아니다. 계엄법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대부분 판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포고령 1호가 위헌이다. 헌재가 대부분 판결을 걷어찬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세 번째, 국회에 대해서 계엄 투입이 잘못이다 아니다. 물론 일단 우리가 국회에 계엄군이 왜 갔느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합참에는 계엄과가 있고 계엄과의 매뉴얼이 현재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군인을 7만에서 10만을 동원하도록 현재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계엄과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이번 계엄은 600명 안 되는 병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네. 계속 들어야 돼. 제 말씀하러 무제한. 시간도 무제한. 짧게 해주세요. 시간도 무제한. 알겠습니다. 좀 짧게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계엄 매뉴얼에 보면 7만에서 10만 병